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처럼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묵직한 반찬통들이 고된 노동의 증거처럼 느껴졌지만 잘 먹어줄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 그 무게마저 가벼워지는 듯했어요. 아들 박경호가 결혼한 지 벌써 2년. 처음에는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방해할까 싶어 발걸음을 아꼈지만 요즘 들어 부쩍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배경으로 들려오는 며느리 임정미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한몫했고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도 없이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어제 미리 전화를 했었죠. 며느리는 대답은 시원찮게 했지만 오지 말라는 말은 안 했으니 괜찮을 겁니다. 띠띠띠띠 딩동댕.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정미야, 나왔다.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던 며느리가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목구비는 여전히 뚜렷하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예쁜 얼굴에 담긴 표정은 그리 반가워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분명 어제 통화까지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뱉는 첫마디가 저거라니. 서운한 마음이 왈칵 올라왔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웃어 보였어요. 어제 전화했잖니. 우리 아들 얼굴도 볼 겸 반찬도 좀 가져왔다. 아, 그러셨어요? 경호 씨 아직 퇴근 안 했는데. 저녁 먹고 온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제가 온다고 하니 저녁 약속을 일부러 잡은 건가 싶은 의심이 들었지만 설마 아니겠지 하고 넘겼어요. 며느리는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도 않고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저는 들고 온 반찬통을 정리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400리터가 넘는 양문형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채워주고 간 밑반찬들은 흔적도 없고 덩그러니 놓인 생수 몇 병과 시들어가는 파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에 냉장고가 맞나 싶어 기가 막혔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동실을 열어봤지만 그곳 역시 꽁꽁 언 얼음과 정체 모를 검은 비닐봉지 두어 개가 전부였어요. 아니, 정미야.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 비었니? 반찬은 다 어디 가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다 먹었거나 상해서 버렸거나 그랬겠죠. 저희는 집에서 밥 잘 안 해 먹어요, 어머니. 사 먹는 게 훨씬 편하고 싸요.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을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경호는 뭘 먹고 다니는 거니, 대체? 걱정 마세요. 경호 씨는 제가 알아서 잘 챙겨요. 요즘 세상에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 돋친 무시와 비아냥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더 따져봐야 제 입만 아플 것 같아 저는 한숨을 내쉬며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멸치볶음, 장조림, 진미채 무침, 정성껏 담근 배추김치까지. 텅 비었던 냉장고가 조금씩 구색을 갖춰가는 것을 보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먹고 온다던 아들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힘없이 축 처진 목소리. 저는 반가운 마음에 부엌에서 달려나갔지만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키만 멀대같이 컸지 뺨은 해쓱하게 들어가 있고 눈밑은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운동도 꾸준히 해서 어깨도 떡 벌어지고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옷이 헐렁하게 느껴질 정도로 깡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살이 빠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의 몰골이었죠. 경호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제가 아들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묻자 아들은 그저 피곤하게 웃으며 제 손을 살짝 떼어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사람이 반쪽이 됐는데. 정미야, 너는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한 거야?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소파에 누워있던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어머니, 저한테 왜 소리를 지르세요? 경호 씨가 바빠서 그런 걸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고 온다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뒷말은 명백히 아들을 향한 타박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오늘 회식이 취소됐어. 그래서 그냥 바로 왔지. 그럼 말을 했어야지. 나 저녁 안 차렸는데. 괜찮아. 나 배 별로 안 고파.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안 고프다는 아들의 말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었고 남편이 쫄쫄 굶고 왔는데도 저녁밥 차릴 걱정은커녕 타박부터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배가 안 고프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저는 아들의 등을 떠밀어 억지로 식탁 의자에 앉히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쌀통을 여는 순간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쌀통 역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죠. 정미야, 쌀도 다 떨어졌니? 네. 어차피 밥 안 해 먹는데 쌀 사다 놓으면 쌀벌레만 생겨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솥을 열어볼 필요도 없었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광경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각종 봉지 라면과 컵라면이 종류별로 마치 마트의 진열장처럼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 라면, 하얀 국물 라면, 짜장 라면, 비빔라면 어림잡아도 수십 개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냉장고는 텅텅 비워놓고 찬장은 라면으로 가득 채워놓다니. 그동안 내 아들이 이 라면들로 끼니를 때웠을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임정미. 제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자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 그동안 내 아들한테 이것만 먹인 거니? 제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경호 씨가 라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어머니.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일일이 밥 차리고 있어요. 일하는 게 벼슬이야? 나도 평생 맞벌이 하면서 너희들 다 키웠어. 아무리 바빠도 남편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줘?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돼지우리야.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니. 그리고 경호 씨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정그렇게 아들 밥이 걱정되시면 어머니가 매일 와서 차려주시든가요. 오히려 저를 비웃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며느리는 보란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라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익숙하게 냄비에 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 씨, 배고프지? 내가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는 걸 넘어 처참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아들이 저런 여자 밑에서 저렇게 기 한 번 못 펴고 살고 있었다니. 내가 아까 말했지. 라면 먹이지 말라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라면 봉지를 뜯었어요. 어머니, 이건 우리 집 일이에요.
어머니가 상관하실 거 아니에요. 경호 씨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상관할 거 아니라고. 내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상관을 안 해? 너 정말 내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는구나. 아, 진짜 지긋지긋하네. 드시고 싶으면 어머니나 끓여 드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끓기 시작한 냄비를 제 쪽으로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제 허벅지와 종아리로 쏟아졌어요.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바지는 순식간에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엄마. 그제야 아들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보다 배신감과 분노에 몸이 떨렸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놀란 기색도 없이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하고 악의에 찬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고통도 잊은 채 제 앞에 놓인 식탁의 양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요란한 소음과 함께 식탁 위에 있던 컵과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냉장고에 정성껏 채워 넣었던 반찬통들도 바닥을 뒹굴며 내용물을 쏟아냈죠. 김치 국물과 멸치볶음, 장조림이 엉망으로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아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바닥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기 전 얼어붙은 두 사람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나,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다. 너 임정미, 그리고 너 박경호. 둘 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 말에 담긴 서늘한 분노를 느꼈는지 두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와 제 차에 있던 비상구급 상자를 가지러 절뚝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사람은 바로 저 김현숙이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뒤집어 엎은 식탁의 잔해 속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임정미였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유리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들을 보며 지르는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은 제 귀에 댄 상처의 고통마저 잠시 잊게 할 만큼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그 비명 속에는 놀람이나 당황보다는 내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어? 하는 식의 악의에 찬 분노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며느리는 깨진 그릇 조각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제게 끼얹은 뜨거운 라면 국물에 대한 사과나 제 다리 상태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엄마, 괜찮아? 아들 경호가 뒤늦게 제게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동정이나 걱정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렇게 만든 상황을 방치한 아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이제 너랑 나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 여자랑 나 둘 중 하나는 끝장을 봐야 끝나는 싸움이다. 제 단호한 선언에 아들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척 주저앉으며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소리 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가녀리게 어깨를 떨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경호 씨 나 무서워.
그 뻔뻔한 연기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순식간에 피해자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한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은 또다시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제게서 등을 돌려 며느리에게 다가가더군요. 정미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팔에 국물이 튀어서 너무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흉터 남으면 어떡해. 자신이 제 다리에 부은 국물의 양은 생각도 못하고 팔에 고작 몇 방울 튄 것을 가지고 엄살을 부리는 모습이란. 저는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소파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며느리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네, 119입니다.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뜨거운 물에 다리를 심하게 데였는데 거동이 불편해서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제 행동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동시에 동그래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말로 구급차를 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병원 가야지. 너는 팔에 튄 국물 때문에 병원 가야겠다면서 나는 다리 전체에 국물을 뒤집어 썼는데 병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단지 안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란듯이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 나섰지만 그 표정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웃이라도 마주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2도 화상 진단을 내리며 흉터가 남을 수도 있으니 입원 치료를 권했어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입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결정에 경호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엄마, 입원까지 할 필요는. 아니, 해야겠다.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데 해야지. 그리고 이 상처, 그냥 넘길 생각 없다. 상해 진단서도 끊을 거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군요. 자기가 한 짓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야 조금은 실감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병원 생활은 사실상 전쟁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경호는 매일 회사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와서 제 곁을 지켰어요. 저는 아들이 올 때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리던 아들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제 질문과 걱정 어린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월급을 전부 자기가 관리하면서 아들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짜리 체크카드 하나를 쥐어주었다고 해요. 식비는 물론이고 교통비, 통신비까지 그 돈으로 해결해야 했으니 아들은 매일 값싼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눈치껏 배를 채우고 그마저도 없는 날에는 굶는 날도 부지기수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미안해, 엄마. 그냥 내가 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정미가 화내는 게 무서웠고. 아들의 대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아들의 상황을 알아차렸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죄책감과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경호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해. 이건 널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할 수 있지?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번 첫날 제 병실에 얼굴을 비춘 이후로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수납 문자가 날아올 때쯤 전화가 와서는 어머니, 병원비는 경호 씨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바빠서 못 가봐요. 라는 말만 뻔뻔하게 내뱉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일일이 분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 목표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는 아직 통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병원에만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전쟁은 현장에서 치러야 하는 법이니까요. 제 퇴원 소식에 아들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는 거지. 내가 짐 다 챙겨놨어. 아니, 너희 집으로 갈 거다. 뭐? 엄마, 그건 좀. 내가 그날 말했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 집에서 안 나간다고. 내 짐 전부 너희 집으로 가져가.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 짐을 싣고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으로 올라가는 내내 제 마음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걸 보니 안에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들이 제 눈치를 살피며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미야, 나왔어. 엄마도 같이 오셨어.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후 문이 빼꼼 열리며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얼굴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지더군요. 어머니가 여긴 왜 오세요? 여기 어머니 집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 나 이제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내 아들 밥은 내가 직접 챙겨 먹여야겠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싫어요. 당장 나가세요. 싫으면 너가 나가. 이 집, 내 아들 명의로 된 집이고 집 살 때 내가 보태준 돈이 절반이야. 너는 여기서 나갈 이유가 없지만 나는 여기서 지낼 이유가 차고 넘쳐. 경찰 부를 테면 불러봐. 누가 이기는지. 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며느리를 쏘아붙였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제가 불리할 게 없다는 사실을 며느리도 알고 있을 겁니다. 며느리는 분한 듯 입술만 깨물 뿐 더 이상 나가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안방으로 쾅 소리를 내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화상의 통증이 남아있는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은 여전히 제가 상을 엎었던 날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저는 한숨을 푹 내쉬고 묵묵히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바닥에 말라붙은 음식물들을 닦아냈어요. 1시간 넘게 청소를 하고 나니 부엌이 겨우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퇴원하면서 시장에 들러 사온 신선한 재료들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고등어를 노릇하게 굽고 계란말이도 예쁘게 부쳤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집밥이었죠. 아들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을 때 식탁에 차려진 아침밥을 보고는 아이처럼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우와, 엄마.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아침밥이야.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콧등이 시큰해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냉장고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찬물을 한 컵 꺼내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정미야, 너는 밥 안 먹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거하게 안 먹어요. 속 부대껴서. 그리고 누가 요즘 아침밥을 이렇게 챙겨 먹어요? 촌스럽게.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또다시 눈치를 보며 밥 먹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밥그릇 위에 고등어 살을 발라 올려주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 저런 거 신경 쓰다가는 너만 손해야. 아들은 제 말에 다시 힘을 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아들이 밥을 다 먹고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며느리는 방에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손에는 고급 카페의 로고가 박힌 샌드위치와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보란듯이 현관 앞에서 그것들을 먹으며 출근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저를 무시하고 도발하든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저 악랄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아들을 저 지옥에서 구해내는 것이니까요. 저는 굳은 결심을 다지며 며느리가 어질러 놓고 나간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많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텅 빈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저 영악한 며느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명분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증거들은 바로 이 집 안에 숨어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먼저 휴대폰을 들고 거실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며느리가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가 마신 커피 잔과 과자 부스러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젯밤 제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찰칵, 찰칵. 저는 그 모든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부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싱크대에는 며느리가 샌드위치를 먹고 버린 포장지와 커피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며느리의 게으름과 이기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것 또한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며느리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곳이야말로 며느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거실과 부엌과는 전혀 다른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방 안을 채우고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 문을 열자 안에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옷과 가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택도 떼지 않은 새 것들이었고 제가 평생 벌어도 사기 힘든 고가의 제품들도 수두룩했어요. 화장대 위에는 백화점 1층에서나 볼 수 있는 명품 화장품들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 달 용돈 10만 원을 쥐어주면서 자신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하나하나, 옷 하나하나, 화장품 하나하나. 며느리의 허영과 사치가 담긴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했어요. 그러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본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수북하게 쌓인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전부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명세서는 온통 백화점, 명품 아울렛, 고급 레스토랑, 피부 관리실, 해외 직구 사이트 결제 내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달 아들의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백만 원씩 결제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남편의 한 달 용돈 10만 원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세서들을 월별로 정리하며 중요한 부분은 따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아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될 터였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저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평소 행실을 기록하는 것이었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공기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어플을 실행시킨 뒤 소파 쿠션 깊숙한 곳, 며느리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에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도청은 분명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집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가 차린 밥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배달 앱으로 파스타와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보란 듯이 그것들을 먹으며 친구와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며느리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나야. 지금 집이지. 아,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니 완전 진상이야. 다리에 국물 좀 튀었다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이제는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앉았다니까. 진짜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왜 저렇게 민폐를 끼치는지 몰라.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박경호? 걔는 그냥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머슴이지 뭐. 내가 돈 관리 다 하니까 찍소리도 못해. 요즘 용돈 좀 올려달라고 징징거리는데 어림도 없지. 내가 그 돈으로 명품 백을 하나 더 사고 말지. 하여튼 남자들은 단순해서 다루기 쉬워. 소파 밑에 숨겨둔 녹음기가 며느리의 목소리를 잘 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친구와 함께 제 흉과 아들 흉을 보며 낄낄거리다가 통화를 끊고는 남은 피자 조각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소파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다행히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며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사진, 카드 명세서, 그리고 며느리의 본심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아들을 완벽하게 설득하고 며느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저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수십 장의 사진과 명세서들을 본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앉아봐라, 할 얘기가 있다.
저는 아들을 맞은편 의자에 앉히고 가장 먼저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아들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택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과 옷들, 화장대를 가득 채운 고가의 화장품 사진들을 본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다 정미 물건이라고. 그래. 너는 한 달 용돈 10만 원으로 라면만 먹고 있을 때 네 마누라는 네가 벌어다 준 돈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 다음으로 저는 며느리의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지출 내역을 눈으로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신 차려, 박경호. 너는 그동안 속고 있었던 거야. 저 여자는 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그냥 돈 버는 기계, 자기 욕심을 채워줄 ATM기가 필요했던 것뿐이라고.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며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정도 충격으로는 아들을 완전히 각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봐. 이건 네 마누라가 친구랑 통화한 내용이야. 저는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자신을 머슴, ATM기라고 칭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아들의 눈빛이 절망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그 어깨가 너무나 가늘고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니? 너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엄마는 더 이상 너가 저런 여자 밑에서 고통받는 걸 볼 수가 없다. 이혼해.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당장 저 여자한테 가서 따져.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저희의 대화를 전부 엿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남의 부부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지금 어머니 말만 듣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또다시 우물쭈물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기세등등하게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엄연한 주거침입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 자료들 다 내놓으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협박에 코웃음 쳤습니다. 신고할 테면 해봐. 내가 주거침입으로 벌금 좀 내는 게 무서울 것 같아. 아니면 네가 내 아들 돈으로 사치 부리고 내 아들 등쳐먹은 게 알려지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내 돈으로 내 물건 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네 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인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아니면 땅 파서 나왔어? 다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이잖아. 제 일갈에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경호 씨도 다 동의한 거거든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결심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경호, 똑똑히 들어. 지금 여기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저 여자 편에 서서 평생 저 여자의 노예로 살 건지 아니면 엄마랑 같이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건지. 지금 결정해. 아들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괴로운 듯 신음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경호 씨 나 못 믿어? 어머님이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저러시는 거잖아. 우리 사랑했잖아. 응.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 정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확인해봐. 네가 벌어다 준 돈이 저 여자 명품 백으로 둔갑하는 동안 너한테는 뭐가 남았는지. 네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보라고. 그 말에 아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들은 곧장 자기 방으로 달려들어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죠. 경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며느리가 아들의 노트북을 덮으려고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 내역을 확인한 아들의 얼굴은 이내 절망과 분노로 완전히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이너스 잔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이게 다 뭐야? 내 돈 다 어디 갔어?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이내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분노를 터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임정미, 너 내 돈 다 어디다 썼어? 말해. 그건 우리 생활비로. 생활비? 매일 라면만 먹는데 무슨 놈의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너 내 돈으로 그동안 명품 사들이고 놀러 다닌 거지? 맞지? 모든 진실을 마주한 아들의 분노 앞에서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칠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길고 길었던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마침내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이 집에서 버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의 울부짖음과 며느리의 파랗게 질린 얼굴. 그날의 거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까발려진 며느리 임정민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안방을 자신만의 요새로 삼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밥은 물론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 부엌에 나오는 것조차 제 눈치를 살피며 밤중에 몰래 해결하는 듯 했어요. 아들 경호는 며칠 동안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던 아내의 민낯을 마주한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분노에 차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 과정 또한 제 아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등을 다독여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며느리가 잠가놓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통화 소리에 저는 거실 소파에 누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는 한껏 불쌍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울먹이고 있었죠. 엄마 나 좀 살려줘. 어머님이 매일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경호 씨도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서 나를 범죄자 취급해. 나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응. 와서 나 좀 데리고 가줘, 제발.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니 결국 친정에 구원 요청을 하는구나 싶었죠.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사돈, 바로 며느리의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박경호 시어머니 되십니까? 저 정미 엄마예요. 네, 사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긴 뭐가 안녕하시단 말입니까? 지금 댁의 아드님이랑 사부인께서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알고나 계세요? 애가 전화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우는데 이게 대체 무슨 경우예요? 안사돈은 다짜고짜 제게 고함을 지르며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부인, 그렇게 전화로 언성 높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정미의 아버지, 박가차돈께서도 함께 나오시면 더 좋겠네요. 두 분이 꼭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침착한 태도에 안사돈은 오히려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좋아요. 어디서 만날지 장소랑 시간 정해서 문자로 보내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 이름을 문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그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들을 파일에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수십 장, 카드 명세서 뭉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안사돈과 굳은 표정의 박가짜돈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옷차림부터가 남달랐어요. 안사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고 박가사돈은 값비싸 보이는 양복에 번쩍이는 금장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허영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죠. 두 사람은 제 앞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박가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히게 되어 유감입니다. 듣자 하니 아들 내외 일에 과하게 간섭을 하고 계시다고요. 저희 딸애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애를 잡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박가사돈, 제가 과하게 간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돈댁 따님이 제 아들을 잡고 있는 건지는 똑바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파일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 사진과 라면으로 가득 찬 찬장 사진이었죠. 이게 제 아들 집 냉장고와 찬장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사진을 본 두 사람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안사돈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저희 정미도 일하는 애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난을 떠시는 겁니까? 일하는 게 벼슬입니까? 저도 평생 일하며 우리 경호 키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남편 끼니 걱정하는 건 아내의 기본 도리 아닌가요? 하지만 좋습니다. 바빠서 밥을 못 챙겨줬다는 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며느리의 방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과 옷, 화장품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자 두 사람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제 아들은 한 달 용돈 10만 원으로 저 라면들을 사 먹으며 연명하고 있을 때 사돈댁 따님은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일까요? 이게 다 정미 거라고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가사돈 역시 굳은 얼굴로 사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카드 명세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사돈댁 따님이 제 아들 월급날마다 법인카드 긁듯이 쓴 카드 명세서입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전부 백화점 명품관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내역이죠. 이 돈이 전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제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저를 몰아붙이려던 두 사람은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만행의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그저 우리 정미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두 분께서는 따님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내는 남편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는 이 상황이 과연 요즘 젊은 애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 결혼 더 이상 유지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을 저런 여자와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제 단호한 선언에 바깥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저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부인. 그래도 이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어른들이 중재해서 좋게 풀어야죠. 저희가 정미를 단단히 타이를 테니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죠. 그의 태도는 처음의 거만함과는 달리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혼 소송으로 일이 커지면 자신들의 체면이 깎일 것을 우려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용서는 정미가 제 아들에게 직접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아들은 당신들 따님에게 마음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당신들 따님을 더 이상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바깥사돈을 향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바깥사돈. 제가 최근에 우연히 듣게 된 소문이 있는데 혹시 세무조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 국세청에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더군요.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오고 간 정황이 포착되면 아주 곤란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바깥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사실 저는 며느리의 뒷조사를 하던 중 바깥사돈의 회사가 몇 년째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따님 문제는 두 분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제 아들을 괴롭힌다면 저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싸늘한 한마디를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두 사람의 망연자실한 시선이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며느리를 비호해주던 가장 든든한 방패마저 사라진 셈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며느리가 앞으로 어떤 발악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돈댁과의談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마저 제게 설득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폐인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겉으로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도 여전히 비쩍 마른 상태 그대로였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아들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경호야, 병원 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자.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어디 안 좋은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지. 괜찮아,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엄마 눈에는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 이건 엄마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해. 네가 건강해야 엄마도 마음을 놓을 수 있어. 제 간곡한 설득에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즉시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고 며칠 뒤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검사를 받는 동안 아들은 무척이나 피곤해 보였지만
묵묵히 모든 과정을 따라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 있는 아들의 검사 결과표를 보여주며 입을 열었죠. 보호자분, 그리고 박경호 환자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낮은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기간의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몸의 여러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특히 고나트륨 식단으로 인해 고혈압 전 단계에 있으며 위장에는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발견되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결핍도 심각해서 이대로 방치하면 골다공증이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내뱉는 하나하나의 병명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저 마르기만 한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의 몸속은 이미 병들고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들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진료실을 나온 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아들을 앉히고 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알겠니? 너가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이건 그냥 밥 좀 굶은 수준이 아니야. 해도 해도 너무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이대로 갔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저 여자는 네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이 망설이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미련이라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충격 요법이 필요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동안 아들에게 차마 들려주지 못했던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저를 진상 시어머니라고 욕하고 아들을 ATM기라고 조롱했던 그 통화 내용이었죠. 차 안의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굳은 얼굴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 나 정말 바보 같았지?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되는 거야. 응, 엄마 말이 맞아. 이제 다 끝내야겠어.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굳게 닫힌 안방 문을 직접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자 아들은 문고리를 잡고 힘껏 문을 열었어요. 방 안침대 위에는 며느리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임정미. 아들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말 있으니 나와. 아들은 그 말만 남기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헝클어진 머리를 한 며느리가 마지못해 방에서 나와 아들 앞에 섰어요. 왜 불러? 앉아. 며느리는 아들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마지못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테이블 위에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던져 놓았어요. 이거 봐.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수많은 병명들을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갔지만 그녀는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너가 네 몸 관리 못한 걸 왜 나한테 그래. 그 뻔뻔한 대답에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몸 관리? 매일 라면만 먹이면서 나한테 몸 관리하라고? 너 정말 끝까지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내가 언제 너한테 라면만 먹였어. 너도 좋다고 먹었잖아. 그리고 나도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줘?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상한 소리 해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하다 별걸 다 트집 잡네. 며느리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박경호, 걔는 그냥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머슴이지 뭐. ATM기가 말이 많아.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동공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죠. 이걸 어떡해.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지? 너한테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 네 욕심 채워주는 머슴이었을 뿐이니까.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그동안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마침내 내뱉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아니,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들의 선언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들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길고 길었던 아들의 각성이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이혼 선언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임정민은 이틀이 지나도록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오히려 안방을 점거한 채 변호사와 통화하며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하는 말들을 보란듯이 흘리고 다녔죠. 그 뻔뻔하고 악착 같은 모습에 아들은 분노를 넘어 깊은 환멸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러다 정말 안 나가면 어떡하지?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질 텐데. 아들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한테 다 생각이 있다. 저렇게 버틸수록 손해를 보는 건 우리가 아니라 저 여자 자신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제가 미리 알아봐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준 뒤 제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사진과 명세서, 건강검진 결과지,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두 확인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를 모으셨다니 보통 정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변호사의 칭찬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소송으로 가도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 즉 임정미 씨는 혼인 파탄의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폭언, 경제적 방임, 심각한 수준의 사치와 낭비,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화상까지. 오히려 박경호 씨께서 임정미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에 아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정미 씨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남편 명의의 재산을 자신의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해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은행으로 가 아들의 지난 5년간의 모든 입출금 거래 내역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과 저는 식탁에 앉아 수백 장에 달하는 서류 더미와 씨름을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꼼꼼하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피곤함도 잊은 채 집중할 수 있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아들이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발견하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아들이 가리킨 곳에는 매달 월급날 직후에 일정 금액이 임정아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임정아, 바로 며느리의 여동생, 즉 처제의 이름이었죠. 금액은 매달 조금씩 달랐지만 꾸준히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처제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재산 은닉의 증거였습니다. 이런 교활한 것 자기 동생 통장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구나. 우리는 곧바로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다음 단계를 지시했어요. 잘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재산분할 소송과 함께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서 돈을 셔플하지 못하도록 묶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박경호 씨 명의의 모든 공동계좌를 해지하고 임정미 씨가 사용하는 가족카드를 정지시키세요. 상대방의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라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본인 박경호 맞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공동관리 계좌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임정미 씨가 사용하고 있는 가족카드도 즉시 정지 처리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상담원의 안내 멘트가 들리고 잠시 후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아들의 돈을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무언가에 단단히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와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카드가 왜 정지됐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마도 밖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다 결제가 거부되는 망신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차갑게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이제 그 카드는 네 카드가 아니니까. 네가 그동안 내 돈으로 실컷 누리고 살았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뭐, 네가 뭔데 내 카드를 마음대로 정지해. 생활비는 어떡하라고. 생활비? 그동안 네가 빼돌린 돈만 해도 몇 년치 생활비는 좋게 나오겠다. 네 동생 임정아 통장으로 꼬박꼬박 송금한 돈, 그거 다 뭔지 설명부터 해보시지. 처제의 이름이 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그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이내 태도를 바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호 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응,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 응?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저 역시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갈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싫어. 나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며느리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끊긴 그녀의 발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끝이 정말로 머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돈줄이 끊기고 법적 소송까지 예고된 며느리 임정민은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무기는 바로 동정심 유발과 망신주기였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애원하다가 제가 받지 않으면 욕설과 저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십 통씩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의 회사 근처에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면 회사 로비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아들을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질려버려 한동안 점심도 굶은 채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지내야 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진정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종갓집은 아니었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사만큼은 모든 형제자매가 모여 정성껏 지내는 것을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자 저는 며느리가 무슨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사 전날 밤 며느리는 제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기가 막혔죠. 어머니,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인데 할아버님 제사에 빠질 수는 없지요. 내일 꼭 찾아뵙고 할아버님께 인사 올리고 큰어머님과 고모님들께도 그동안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머니와 경호 씨가 저를 이렇게 내쫓으려 하는지 똑똑히 알릴 거예요. 그 문자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와 아들을 파렴치한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은 희생양인 척 연기하겠다는 속셈이었죠. 아들은 그 문자를 보고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들을 말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호야, 흥분하지 마라. 저 여자가 저렇게 나올 줄 엄마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기 발로 심판대 위에 올라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내일 모든 진실을 친척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주자. 제사 당일 저희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형님 큰 어머니과 시누이들이 일찌감치 도착해 함께 제사 음식을 만들었죠. 모두들 제 얼굴에 들이운 그늘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경호 부부의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요즘 젊은 애들 일이 다 그렇죠, 뭐. 하고 얼버무리며 말을 아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무대는 아직 막이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든 친척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자들은 제사상 앞에 자리를 잡고 여자들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고 제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 임정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일부러 며칠은 입은 듯한 낡고 허름한 옷차림에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완벽하게 계산된 비련의 여주인공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미 아니니? 너 어떻게 된 거니? 가장 먼저 저를 대신해 말을 건 것은 큰형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큰어머님, 제가 쫓겨났어요. 어머님과 경호 씨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통곡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며느리는 그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더욱더 서럽게 울부짖으며 자신의 레퍼토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 뒷바라지하고 어머님 잘 모시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구박하셨어요. 경호 씨도 마마보이라서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엄마 편만 들고요. 결국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저는 이제 갈 곳도 없어요.
그럴듯한 거짓말과 눈물 연기가 뒤섞인 며느리의 쇼는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부 마음 약한 친척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연숙 씨가 저렇게 독한 사람이었나? 경우가 마마보이 기질이 있긴 했지. 하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달려가 따지려 했지만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연기에 한껏 취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연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소란스러운 거실의 공기를 가르기에는 충분했어요. 자, 이제 연극은 그만하지 그러니. 제 말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순간 뚝 그쳤습니다. 모든 친척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쏠렸죠. 저는 소파 옆에 놓아두었던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그리고 고모님들과 동서들. 오늘 아버님 제사상 앞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이 집안의 며느리 자격이 있는 아이인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쇼핑백에서 그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들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와 라면으로 가득 찬 찬장 사진. 며느리 방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 사진. 그리고 매달 수백만 원씩 결제된 카드 명세서 뭉치까지. 엄청난 양의 증거 자료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자 친척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아이가 지난 2년간 제 아들에게 한 짓입니다. 제 아들은 한 달 용돈 10만 원으로 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제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들 밥 좀 제대로 챙겨 먹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이 아이는 제 다리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저는 제 바지 자락을 걷어 아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제 다리를 친척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세상에 저런 독한 것을 봤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했던 동정의 시선은 이제 경멸과 분노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죠. 바로 그때 구세주라도 만난 듯 며느리가 현관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현관문이 열리며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안사돈과 박가사돈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어요. 안사돈은 집안 분위기는 살피지도 않고 다짜고짜 제게 달려들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우리 애를 이렇게 망신을 줘요. 망신은 제가 준 것이 아니라 따님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도 잘 오셨습니다. 마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두 분은 따님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겁니까? 제가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가리키며 묻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죠.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압니까? 그리고 우리 정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남편 돈 좀 쓴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그 뻔뻔한 대답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저희 시아주버님께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사돈. 지금 말이 좀 지나치신 것 같소. 남편은 영양실조로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는 게 잘못이 아니면 대체 뭐가 잘못이란 말이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애가 저 모양이오. 종갓집의 큰어른이신 시아주버님의 불호령에 안사돈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바깥사돈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돈댁 어른들. 이 아이가 제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아껴두었던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가 제 아들을 머슴, ATM기라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친척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며느리와 사돈 내외는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과 연기는 산산조각 났고 그녀를 비호하던 부모마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죠. 시아주버님은 바깥사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돈, 더 이상 볼 것 없으니 어서 따님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발도 들여놓을 생각 마시오. 결국 며느리와 사돈 내외는 모든 친척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치듯 저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소동도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아버님의 제삿날에 큰 소란이 벌어지긴 했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제 아들의 억울함이 풀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제삿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이후 며느리 임정미 측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와 함께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희 역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증거들은 차고 넘쳤고 친척들의 사실 확인서까지 더해져 승소는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몇 주 뒤 법원으로부터 첫 조정기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조정위원회 중재하에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였죠. 저는 아들과 함께 굳은 마음으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는 우리를 발견하고도 못 본 척 차갑게 지나쳐 먼저 조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인상 좋은 중년의 여성 조정위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먼저 며느리 측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읽으며 며느리가 얼마나 헌신적인 아내였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박 경우의 아내인 피고 임정민은 지난 2년간 시어머니의 부당한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도를 넘은 간섭과 폭언, 그리고 남편의 외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고 집에서 쫓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그의 어머니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터무니없는 주장에 저와 아들은 물론 저희 변호사마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조정위원에게 동정을 호소하고 있었죠. 다음은 저희 차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지금부터 피고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인지를 증거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제 다리의 화상 진단서와 병원 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의 폭언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상해를 입힌 쪽은 피고 본인입니다. 피고는 아들의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격분하여 끓고 있던 뜨거운 라면, 국물을 시어머니의 다리에 그대로 끼얹어 전치사주에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존속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텅 빈 냉장고 사진과 라면으로 가득 찬 찬장 사진, 그리고 아들의 종합건강검진 결과지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내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남편을 장기간 방임하여 심각한 영양실조와 만성위염, 고혈압 전 단계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의 차원을 넘어 배우자를 돌봐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희 변호사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구입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여기 그 증거인 카드 명세서와 물품 사진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여동생 명의의 차명 계좌로 매달 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유책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변호사는 법정안을 울리는 목소리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을 ATM기, 머슴이라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조정실 안에 울려 퍼지자 조정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모든 증거 제출이 끝나자 조정위원은 며느리 측 변호사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님, 지금 제출된 증거들을 보니 피고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소송은 원고 측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대로 재판까지 갈 경우 피고에게는 훨씬 더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피고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모두 포기하고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정위원의 제안에 며느리의 변호사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며느리는 말도 안 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왜 돈을 줘야 해요? 저는 억울해요. 결국 며느리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었죠. 어차피 재판으로 가면 저희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몇 달 뒤 마침내 첫 재판 기일이 잡혔고 우리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조정 때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 주장을 반복했고 저희 측은 압도적인 증거 자료로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판사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며 며느리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선고기일. 법정에 들어서는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판사석에 앉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원고 박경호와 피고 임정민은 이혼한다. 둘째,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의 장기간에 걸친 폭언과 경제적 방임, 부당한 대우, 그리고 혼인 기간 중의 심각한 낭비와 재산, 은닉 등 부정한 행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유책 배우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셋째,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혼인 중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낭비하고 은닉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넷째,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임정민은 판결을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반성보다는 도끼 어린 분노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저와 제 아들의 앞날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와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 번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아들 경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시간의 흔적은 아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 덕분에 아들은 결혼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깡마른 몸에는 보기 좋게 근육이 붙었고 늘 그늘져 있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죠. 주말이면 저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즐기기도 하면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채워나갔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얼마 전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 밥을 굶고 다닐까봐 걱정했지만 아들은 이제 스스로를 챙길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는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가기도 하고 가끔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만들어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저는 여러 번 울컥하는 마음을 삼켜야 했어요. 그날도 아들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무심코 TV 채널을 돌리다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악덕 배우자의 실체를 고발한다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한 여성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모든 걸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아들과 저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말투와 몸짓은 누가 봐도 임정미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방송을 통해 동정심을 얻으려 하고 있었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아들 역시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엄마,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아들의 말처럼 이제 그녀는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그녀의 근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네 아파트에 살던 이웃 아주머니를 우연히 마주친 거였어요. 그 아주머니는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임정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예쁘장하던 새댁은 어떻게 됐어요? 요즘 통 안 보이던데. 저는 자초지종을 짧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덧붙여 주더군요. 어머, 어머.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작에 알아봤다니까. 그 새댁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그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더라고. 그런데 꼴이 말이 아니었어.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사람이 다 낡아빠진 옷에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월세방 보증금도 없어서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다가 다 손절당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지.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임정민은 위자료로 받은 돈마저 얼마 안 가 전부 탕진해버렸다고 합니다. 친정 역시 제가 국세청에 슬쩍 흘린 정보 때문에 호된 세무조사를 받고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타격을 입어 그녀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고 해요. 결국 그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한 허름한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맨날 손님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 치우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국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쌤통이지 뭐.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통쾌함이나 기쁨보다는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서늘한 깨달음 같은 것이 느껴졌죠. 그 주 주말,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저희 집에 온 아들은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우와,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내 생일인가? 아니, 그냥. 우리 아들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마주 앉아 오랜만에 포식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응, 아들. 고마워. 나 구해줘서. 엄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어쩌면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몰라.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마주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제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자의 인생에 더 이상의 혹독한 겨울은 없을 겁니다. 식탁 위에는 구수한 밥 냄새만이 가득했고 그 어떤 라면 국물도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충분한 오후였습니다.